산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감사를 앞둔 주말 밤에 자료 폴더 122개를 삭제한 사실을 감사원이 공개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처음엔 포렌식 작업을 해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을 수정하다가 이후엔 자료량을 감당할 수 없어 폴더를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청소년과 70대가 사망한 데 이어 80대도 숨진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앞서 숨진 청소년과 같은 백신을 맞은 3명에게서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 독감 백신 접종에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위법한 수사지휘라며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확진된 대치동 학원 강사가 의심 증상에도 5일 동안 강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 등 60여 명이 무더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리점 갑질과 생활고를 호소한 40대 택배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결론은 이미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수치를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다만 다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진 감사 범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자부 공무원이 감사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 요구를 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사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결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공개적으로 감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인지 윤동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5월 한 회계법인에 월성 원전 경제성 판단을 맡겼습니다. 원전을 즉시 중단했을 때와 비교해서 수명 연장이 된 2022년까지 가동했을 때 경제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 평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계법인은 당시 원전 가동률과 전력 판매 단가를 고려해 즉시 중단 대비 계속 가동 경제성을 3,427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나 회의를 하면서 산업부와 한수원은 환경 규제 등을 들어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판매 단가도 산업부는 오르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수원은 실제 판매 단가보다 낮은 잠정 단가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써본 적 없는 개념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전 이용률은 85%에서 60%로 판매 단가는 60.76원에서 55.08원으로 낮아졌고 계속 가동 경제성이 3,427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한수원 직원에게 보냈습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그냥 마음에 드는 숫자 아무거나 꿰어 맞춰서 결론을 유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은 정부와 한수원이 가동 중단 결정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여했다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전의 계속 가동을 평가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업부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 한수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결론은 이미 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성 면에서만 보면 적어도 2년 이상은 더 가동할 수 있었다는 게 당시 한수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가동을 중단했을까요? 감사원은 매우 의미 있는 대목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그 직후 즉시 가동 중단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실무 직원들은 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감사원에 털어놨습니다. 이어서 조덕현 기자입니다.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수원은 부득이하게 조기 폐쇄를 결정해도 영구 정지가 결정될 때까진 더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2018년 4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가동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산업부 실무진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했고 한수원 고위층도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습니다. 백 전 장관의 지시 이후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감사원은 당시 백 장관이 과장으로부터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한 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보고 온 뒤 청와대 보고망에 외벽 철근이 노출됐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대통령 비서실을 50여 차례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즉시 중단을 지시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고 했지만 백 전 장관은 조기 폐쇄는 한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청와대도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 일체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얼마 전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 본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면담을 하루 앞둔 일요일 한밤중에 400개가 넘는 원전 자료를 한꺼번에 삭제했는데 처음에는 파일을 하나씩 지우다가 지워야 할 파일이 너무 많으니까 파일이 든 폴더를 통째로 지우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국가의 100년 대계와 관련한 주요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들을 이렇게 함부로 삭제했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사실을 보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감사원 면담을 하루 앞둔 12월 1일 일요일 밤 11시 24분쯤 산업부 공무원 A씨는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받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컴퓨터에서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를 우선 삭제했습니다. 또 복구되더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도 수정했는데 삭제 작업은 다음날 새벽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지워진 문서를 122개 폴더 안에 보관됐던 444개로 파악했습니다. 삭제된 문서 중에는 청와대 송부라고 표시된 에너지 전환 보완대책 추진 현황, 장관님 지시사항 조치 계획안 등의 문서도 포함됐습니다.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지시한 간부는 감사원 조사에서 자료 등이 제출되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과 관련해 잘못했거나 한수원에 과도하게 요구한 내용 등이 밝혀질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원법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부는 해당 직원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 중요한 자료들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한 내용만 가지고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청와대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최 사장이 혼자 탈원전을 기획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감사보고서엔 2018년 4월 청와대 LB서관이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모 행정관에게 지시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 과장은 장관에게 보고한 뒤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LB서관은 최이봉 현 가스공사 사장. 하지만 최 사장이 오늘 국감에서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자 경제성 평가라든가 이사회 과정에는 관여를 하지는 않았어요. 야당은 감사 보고서와 다른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성 부족이 폐쇄 원인이란 논란이 있지만 최 사장은 안전성 때문에 폐쇄가 당연했다고 답했습니다.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저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개인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한 것이라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관련자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유한 국정농단이 자행되었음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절차가 미흡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며 마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컸고 감사에 걸린 시간도 1년이 넘었습니다. 결과는 앞서 보신 대로 무리한 폐쇄로 판명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정성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문제는 있는데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 이게 결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네, 이번 감사가 경제성 위주로 이뤄져서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종합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게 이제 감사원 입장입니다. 예. 사실 이 같은 기류는 2, 3일 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1명이 공석이라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친여권 인사들로 구성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최 원장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는 다 얻기는 어려우니까 일부라도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타협 같은 것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게 월성 1호기 재가동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겁니까? 현재로서는 이 재가동을 하는 게 좀 어렵겠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류가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재가동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이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권 인사 위주로 구성된 이 원안위가 재가동을 허가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야당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경북 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2조 8천억 원, 고용 감소 피해는 연인원 3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감사원 감사를 보면 이 정도면 징계 요구를 뭐 여러 명에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는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에 그쳤고 또 특히 백운규 당시 장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징계 요구는 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백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한 신분이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향후 재취업이나 포상 등의 인사자료에는 활용될 수 있도록 당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쉽게 말해 인사기록의 위반 사항은 계속해서 남기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뭐 감사원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또 좀 애매한 구석을 남겨놨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다른 원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애매하게 됐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제일 관심사였는데요. 또 가장 현재 논란이 되는 거는 수천억 원대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도 무기한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입니다.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등 4개는 아직 백지화된 상태이고요. 예. 이 원전 전문가들 취재해 보니까 이들 원전의 중단과 백지화를 결정한 것도 월성 1호기와 마찬가지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이번 감사를 계기로 따져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다만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의 타당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던 만큼
이들 원전의 재개 등을 놓고도 향후 적절한가 아닌가 문제가 논란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예, 과거에 4대강 감사 아주 대표적으로 정권 바뀐 뒤에 감사 결과가 바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 원전 감사 역시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차정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인천의 17살 고등학생이 독감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진 데 이어서 오늘 대전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고 돌아온 80대 노인이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독감 백신을 맞은 전북 고창의 70대 여성도 오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갑자기 숨질 만큼의 큰 지병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내과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83살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병원에 다녀온 지 4시간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숨진 A씨가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독감주사, 예방주사를 맞는다든지 감기약을 드신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부검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몇 명이 같은 병원에서 접종했는지 등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북 고창에서도 어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78살 여성 B씨가 오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B씨가 맞은 예방주사는 상온에 노출됐던 백신 품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숨진 B씨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았지만 건강에 이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때도 그러고 어디 것도 정체 돌아다녔어. 감도 다 따먹고. 고창군 보건소는 B씨와 같은 날 백신을 접종한 주민들을 상대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접종을 미루겠다거나 이미 해놓은 접종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백신 상온 노출 사고에 이은 백색 입자 발견. 여기다 접종 후 사망 사례까지 잇따르자 불안한 마음에 독감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신이 100%가 아니고 또 사람이 죽어 나오니까 그 누구 맞을 사람 누가 있어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라 독감 예방 접종을 마냥 미루는 것도 걱정입니다.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의 미흡한 대처는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백색물질 백신의 경우 10,000분 이상 회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백색물질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란 우려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경우 백신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고령층은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라고 권합니다. 열이 없는 것뿐 아니라 평상시만큼 컨디션이 좋을 때 맞으셔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질병청은 사망한 인천의 고3 학생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모두 32명이며 이상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예, 저도 백신을 맞으려다가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만 많이 불안들 하시죠. 아직은 독감 백신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백신 상온 노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올겨울 독감 백신 과연 안전한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 부작용으로 숨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까? 네, 접종 후 호흡곤란, 쇼크 등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와 마비 증상을 보이는 길랭바레 증후군이 대표적인 부작용인데요. 예. 국내에선 2009년 길랭바레 증후군 사례 1건이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상 증상이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접종 직후, 길랭바레 증후군은 열흘에서 14일 후 나타나는데 숨진 고교생은 접종 이틀 뒤, 70대 노인은 접종 하루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물론 백신과 사망의 연관성 여부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국내 두 사례가 대표적인 부작용 증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옵니다. 예, 오늘 또 연세 드신 분 두 분이 독감 백신 맞고 또 바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우려는 크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공식 확인된 건 현재까지 한 건뿐이죠. 전문가들은 이 독감 백신은 죽은 바이러스로 만들어 부작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합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 등이 있을수록 독감에 취약해 백신을 피할 게 아니라 꼭 맞아야 한다고도 당부하죠. 자, 얼마 전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 문제 때문에 이제 논란이 컸는데 이건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정부는 올해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올해 접종 대상자를 3천만 명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 많은 수치입니다. 예. 기존의 백신 관리 체계가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죠. 상온 등에 노출된 백신이 48만 명분, 흰색 침전물이 나온 백신도 61만여 명분인데 보건당국은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우려가 완전히 가시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보관 온도라든지 상온이 얼마나 노출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거라 그 점도 좀 불안한 거고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조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백신 맞을 때 뭐 유의사항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전문가의 조언 직접 들어보실까요? 백신 접종의 금기 사항은 당일에 이제 뭐 한 38도 넘는 이제 발열 반드시 이제 접종 후 한 20-30분은 이제 의료기관에 머물러 달라. 11월이 되기 전에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쨌든 뭐 보건당국이 시급히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사 결과 이걸 좀 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서 오늘은 수사팀을 확대 재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남부지검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다른 곳으로 발령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의 공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라임 수사팀 소속 A검사를 일반 형사부로 발령냈습니다. A검사는 라임 김봉현 대표의 강기정 전 정무수석 로비 의혹 수사 담당 검사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권 인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하자마자 인사발령이 난 건데 남부지검은 결혼에 따른 이동일 뿐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팀도 확대 재편,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A검사를 시작으로 라임 사건이나 윤 총장 관련 사건 수사팀의 대대적인 교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 부장급 검사는 법무부가 수사검사를 골라 쓰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검사는 정기 인사 시기도 아니고 비위가 적발된 것도 아닌데 검사를 바꾸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모레 열리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추 장관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었던 청와대가 오늘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처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는 불가피했다며 추 장관 편을 들었습니다. 추 장관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가 서둘러 방어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상태로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특검을 하자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신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 장관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모양새입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직무 관련해선 언급을 자제하던 청와대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강단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지휘권 행사는 필요하고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일까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건 위법이라며 추 장관의 경질과 특검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특별검사밖에 없다는 확신을 줄 뿐입니다. 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을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으며.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옛말 그대로인 듯합니다. 추 장관이 어제 지휘권을 행사한 윤 총장 주변 관련 사건들은 이미 상당수가 인사 검증 당시에 여권이 문제 없다고 했던 것들이죠.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치권의 말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서명을 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 윤 총장 부인 관련 고발 사건과 윤 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 윤 총장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형 관련 사건까지 담겨 있죠. 그런데 이 사건들, 일주일 전 추미애 장관이 참석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강조했던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들,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가족과 돈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결국 일주일 만에 여당 의원의 주문처럼 수사 지휘에 나선 거죠. 이 사건들은 1년여 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를 전후해서죠. 당시 야당에서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대한 윤 총장 관여 의혹을 집중 제기했었습니다. 전 용산 세무서장 비리 사건을 그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여당은 윤 총장과 관련 없는 사건이라며 적극 옹호했었죠. 윤 전 세무서장 같은 경우는 증인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과 관련 없는 거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냐. 당시에는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 제기도 야당 몫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장모님의 자료 제출 요구를 단순한 상황 같으면 안 합니다, 우리도. 역시나 여당 의원은 관련 의혹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었죠. 배우자 관련 회사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팩트 자체가.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입니다. 그 배우자 회사는 그 언론사하고 같이 주간을 위탁받아서 운영한 회사에 불과한 거예요. 흠결이 없다며 원내대표까지 나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던 여당.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건인데 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은 이 펀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마스크 사업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그 과정에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행정관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손소독제 업체의 품질 통과 과정에도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생 바이오 업체 A사가 지난 6월 한 대학병원에서 받은 손소독제 시험 성적서입니다. A사는 해당 제품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30초 이내 99.9% 살균한다고 홍보했습니다. A사의 최대 주주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 바이오 업체의 손소독제 시험 성적서 통과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 C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유모 스킨앤스킨 총괄 고문은 검찰 조사에서 현직 시행정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 A사의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행정관은 옵티머스 김 대표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대표의 마스크 사업에 이어 손 소독제 사업도 편의를 봐준 정황이 나온 겁니다. 시행정관 연루 의혹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에 근무 중이며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서울 대치동 입시학원 강사가 확진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비상입니다. 이 강사는 의심 증세에도 학원 강의는 물론이고 과외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남구는 등록된 학원 강사 2만여 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대형 입시학원. 강사 한 명이 어제 확진돼 건물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현장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확진되었다는 소식 들으니까 좀 불안하고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해당 강사는 의심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닷새간 출근했고 교습소 등 장소를 옮기며 강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근 외고 학생 등 밀접 접촉자 60여 명을 자가 격리하고 강남구의 학원 강사 2만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학원하고 입시학원 여기 있는 선생님들 먼저 선제 검사를 해드리고, 경기도 수원 일가족 감염 사례에서도 학원을 통한 2차 전파가 확인됐습니다. 자녀 1명이 태권도 학원에서 다른 수강생 3명에게 옮긴 겁니다. 병원 집단 감염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선 검체를 채취하던 공무원 등 1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환자가 공무원의 보호복을 잡아당겨 손상시키면서 감염에 노출된 걸로 보입니다. 검체 채취 중 노출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광주 SRC 재활병원에선 4명이 추가 확진됐고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선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체온 측정과 QR코드 인증은 일상이 됐는데 일부 매장은 이러다가 일 키우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쉽게 볼 수 있는 코로나 체온 측정. 커피숍도, 식당도, 귀찮고 불편해도 서로를 배려하며 협조합니다. 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안심되고 약간 그 영업장도. 그런데 일부 업소는 형식적 측정에 그칩니다. 체온 측정은 고객 자율, 하든 말든 지켜보는 이도 없고 이용객도 대충 신용만 합니다. 심지어 체온이 37도가 넘게 나와도 출입을 막지도 않습니다. 37도인데?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야? 준비해간 체온계로 다시 쟀더니 36.1도. 저 고장난 거 같은데. 저희는 아침마다 저희가 재거든요. 직원은 체온계만 가져가고 아무 조치도 안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한 대형 의류 매장도 건물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오는 고객은 그냥 올라갑니다. 실외에서 재는 매장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체온계 제조사 측은 겨울철 실내에 들어온 후 20-30분 뒤에 재거나 옷깃으로 감싸는 귓볼 뒤를 측정하라고 추천합니다. 15도 이상 25도 이내에 실내에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사람의 피부가 너무 차가워져 있어도 정상적인 열 감지가 안 돼요. 입구에 비추된 알코올 소독제를 바르고 쟀다면 이 또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기타 세정제를 바른 직후에 그 피부에서 체온을 측정할 경우는 체온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하려면 피부 2-3cm 거리에서 얼굴과 손 등 맨살에 측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장 직원들이 정확한 체온 측정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
발열은 코로나 감염의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도 커져 정확한 체온 측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입니다. 어제 동료에게 과로를 호소한 택배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50대 택배기사가 유서로 추정되는 편지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자신은 권리금 수백만 원을 내고 일을 시작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회사에도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하동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택배 업체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택배기사 50살 A씨가 택배 하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A4 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편지 사진을 동료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는 말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구역은 세금을 떼고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구역이라면서 이런 구역은 기사를 모집하면 안 되는데도 기사를 모집해서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팔았다며 회사 측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A씨는 1년 전 입사할 당시 권리금 300만 원과 보증금 500만 원을 회사에 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 퇴사를 희망했지만 후임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지키라는 회사 측 요구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고 사람을 구하고 빨리 다른 일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너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A씨가 숨지면서 올해 목숨을 잃은 택배기사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진은 A씨가 남긴 편지 내용과 관련한 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와 충돌해서 숨졌습니다. 이 굴착기 운전자가 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는데 숨진 남성은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근처의 한 도로입니다. 어제 아침 7시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는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굴착기가 우회전을 하다 일어났습니다. 이곳 고가도로 아래 인도와 차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킥보드와 굴착기가 충돌했습니다. 굴착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달려오는 킥보드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평소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운전자들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 차량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거의 이 경계까지 차를 빼야 돼요, 우리가. 이거 몇 번 경험했어요, 저희가. 사고로 숨진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을 쓰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 당시 사진은 보니까 헬멧이 없고 모자를 쓴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고는 증가 추세지만 12월부터 규제는 완화됩니다. 헬멧 미착용 범칙금 조항이 사라지고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올해 초였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외국인 3명이 20초 만에 슬롯머신에서 수천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었죠. 당시 강원랜드가 피해 사실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찰 신고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강원랜드의 보안 허술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슬롯머신 앞에 앉아있는 외국인 3명. 주위를 살피는가 싶더니 현금통을 꺼내 현금 2,400만 원을 가방 안에 슬그머니 담습니다. 이들은 불과 20여 초 만에 카지노를 빠져나가고 6시간 뒤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도난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월. 경찰이 인터폴과 공조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페루인 45살 A씨 등 2명을 스페인에서 붙잡았습니다. 스페인에서 잡혔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 홍콩 국적 걔는 이제 적색 수배 인터폴에. 강원랜드 자체 감사 자료에 드러난 보안 근무 기강은 허술했습니다. 직원들이 슬롯머신이 털린 사실을 1시간이 넘도록 발견하지 못했고 사건을 확인한 뒤엔 서로 책임을 미루느라 신고도 20여 분가량 늦어졌습니다. 이 밖에 부서진 만능키를 폐기하지 않고 5년 넘게 보관하며 규정을 어겼고 노후 기종을 교체하면서 만능키 여러 개를 잃어버린 사실도 4년 동안 몰랐습니다.
마스터기 관리 부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초동 대처가 아주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예고된 인재라고. 강원랜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직원 7명을 징계했고 3중 보안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지 일주일을 넘어섰습니다.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가 어젯밤 강남 일대를 돌아봤는데 식당가는 한산한 반면에 젊은이들이 몰리는 클럽 등 유흥업소는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노마스크에 1시간당 10분씩 쉬는 휴식시간제 등 기본 수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붉은 조명 아래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춥니다. 좁은 공간에 3, 4, 5 모여 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함께 담배도 피웁니다. 강남역의 또 다른 클럽. 클럽 입구에서 마스크를 벗고 모여 있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사람이 좀 강남이니까. 클럽 안에서는 큰 음악 소리 때문에 바짝부터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부분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용자간 거리 1m는 지금 이제 업소를 닫았다가 연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이 미약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분간은 지금 홍보 활동을 하려고요. 반면 강남역 일대 식당가는 텅 비었습니다. 강남은 식당이 없지 꽃차나 아니면 뭐 이런 건 아직까지. 상인들은 유흥업소에만 사람들이 몰린다고 한숨을 쉽니다. 6시부터 문 열었는데 하나도 그래도 혹시라고 있는 거예요. 용수나 사람이지. 방역 당국은 집단 발생 차단이 가장 시급하다며 밀집 환경에서의 방역 수칙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예, 미국 대선이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율이 이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전 투표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층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례적인 사전 투표 열기가 이번 대선 결과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우정 특파원이 미국의 사전 투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우선을 쓴 긴 줄이 이어집니다. 비를 뚫고 사전 투표에 나선 겁니다. Well, I was excited. I've been excited for months. I woke up and I was like, it's the 19th. I can go early vote. 선거인단 29명이 걸린 플로리다는 지지율 격차가 1.4%포인트로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이든은 물론 우편투표, 사전투표에 거리를 두던 트럼프도 지지층을 독려합니다. Early voting is underway, so get out and vote. 지금까지 3천만 명 가까이 사전투표를 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월요일은 보통 사전투표장이 가장 한산한 때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사전투표 독려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투표장에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dangerous. Most of my friends do early vote, and my wife is in here now, so to vote as well.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2배 많은 선거인단을 지금까지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판세는 예측 불허입니다. 경합주에서 공화당원 유권자 등록이 늘고 있습니다. 22일엔 마지막 TV 토론이 열립니다. 대선 토론위는 끼어들기를 할 수 없게 2분의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끄기로 했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한국전쟁 발언을 문제 삼아서 앨범이나 기념품 같은 이른바 BTS 굿즈를 배송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택배업체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로 택배 거부 입장을 공지하고는 곧바로 삭제하고 있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이용한 일종의 관심 끌기 상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TS 굿즈 배송을 거부한다고 처음 밝힌 건 중국 5위의 물류기업 윈다입니다. 지금은 삭제했지만 어제 웨이보에 BTS 관련 택배는 잠시 배송을 중단했다며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윈다의 계열사인 두 곳의 물류업체도 배송 거부 방침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택배사 자의가 아닌 중국 세관 해관총서의 새 지침 때문이라는 SNS 공지가 퍼지면서 BTS의 한국전쟁 발언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 together.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걸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의미로 항미 원조라고 부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주 일요일 항미 원조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내부 민심 결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배송 거부 공지를 하루 만에 모두 지우면서 자작극일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택배 시장 점유율이 30%에 육박하는 업계 1위 순펑이 운송에 제한이 없다고 밝히고 중국 세관 측도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BTS를 이용해 업체 인지도를 높여보려는 애국주의 마케팅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지우입니다. 명성황후 시해를 지켜본 러시아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복궁 경비를 서고 있어서 정황을 생생히 목격했는데 이후에는 건축가로도 조선의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우리 격병기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임서인 기자가 전합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궁궐에 들이닥친 자객들에 의해 살해당한 명성황후. 당시 경복궁 경비당직을 서던 러시아 청년 사바티는 자신이 목격한 현장의 비극을 자필로 남겼습니다. 일본인 낭인들이 후궁과 황후로 추정되는 여인을 살해함 등 정황을 생생히 기록하고 약도까지 첨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증언 덕분에 일본이 을미사변을 자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되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점, 그 순간을 이 사바틴을 통해서 본업이 건축이었던 사바틴의 흔적은 조선 곳곳의 건축물에 남아있는데 경복궁 안에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건물 관문각, 아관파천의 역사를 품은 러시아 공사관의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독립문을 비롯한 10여 개의 건축물 건립에도 관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Как сам себя в переписке называл Афанасий Иванович, смог объединить в своих творениях многовековые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и новые западные тренды. 한러수교 30주년에 열린 이번 전시는 한 러시아 청년의 삶을 통해 당시의 건축과 역사를 색다른 방식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우리 프로야구가 전체 시즌의 95%를 소화하면서 이제 33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승이 유력한 NC를 제외하고 2위부터 5위까지 매경기 역대급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느 팀이 유리한지 박상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우승까지 매직 넘버 3개를 남겨둔 NC를 제외하고 2위부터 5위까지 여전히 순위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2위 LG부터 5위 두산까지 한 경기 반차. 2위 LG와 4위 키움까지는 고작 반 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이 걸린 2위 자리를 놓고 4개 팀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건 LG입니다. 남은 5경기 중 4승 1패 이상 거두면 KT와 두산이 7승 이상씩 거두지 않는 한 2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진표도 유리합니다. 상대 전적에서 KT에 근소하게 앞서지만 기아, NC, 한화, SK를 상대로 올 시즌 많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KT는 경쟁팀 중 유일하게 자력으로 2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8경기를 모두 이겨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선수단의 잔부상도 많아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로 고전했습니다. 광주와 대전에서 펼칠 원정 4연전도 부담스럽습니다.
4위 키움은 남은 두산과의 2연전을 모두 이겨야 최소 4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요키시와 브리검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두산은 최소 5승 2패를 해야 4위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이성복 시인도 나훈아의 갈무리를 슬쩍 비튼 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에서 가슴을 쥐어떴습니다. 부끄럽지 않은가 이 삶이란 것. 사실 부끄러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의 빌미가 됐던 제보자 지모 씨는 사기, 배임, 횡령, 전과 5범입니다. 그의 제보로 한 방송사 보도가 나가기 8해 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 씨는 이 글을 공유하며 부숴봅시다 윤석열이라는 글을 붙였죠.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 사건에 검언 유착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사상 두 번째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해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검언 유착 당사자라던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도 못하는 헛발질로 끝났습니다. 그랬던 추 장관이 또다시 지휘권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라임펀드 수사입니다. 구속된 사기 피의자의 입에서 야당 관련자가 나오자마자 윤 총장은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이 사람이 청와대 인사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자 돈을 받지 않았다고 서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로비 주장이 나오자 지휘권부터 꺼내던 겁니다. 추 장관은 한 발 더 나가 윤 총장의 가족, 측근이 관련된 해묵은 사건에도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이 아무 문제 없다고 극구 방어했던 사안들이어서 헛웃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기인지 결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쯤 되면 윤 총장을 임명한 대통령의 생각이 또다시 궁금해집니다.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단 한 번 있었을 뿐인데 추 장관은 그 위험한 칼을 벌써 2번이나 썼습니다. 그것도 2번 모두 사기범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말이죠. 지지자들 눈에는 대단한 용기로 보이겠습니다만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촌철 살인의 명언을 여럿 남긴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좀처럼 얼굴을 붉힐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10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그가 왜 이러는지 몰라 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미세먼지로 온통 뿌얘진 서울의 모습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에는 해소된다 하더라도 모레부터 다시 나빠지겠습니다. 비말 마스크는 미세먼지는 걸러줄 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 소식도 있는데요. 양은 아주 적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서만 최고 40mm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남부 지역은 최고 1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서울과 청주가 18도, 대구 19도, 전주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0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